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호흡과 스트레스 관리 챕터로 시작을 합니다. 목소리 잘 들리죠? 제가 그 소리를 되게 줄이기는 했는데 자, 호흡이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코로 숨을 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면 공기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불완전 연소되어서 연소되는 양이 많아져서 노폐물이 생성되고 지방이 몸에서 배출되지 못한다고 해요. 또 언니한테 온도와 소리가 습도 조절이 안 된 강의를 산소가 듣는데 유입돼서 입점막, 폐점막을 강의를 못 건조하게 만들어 들었겠다. 세균을 번식시킵니다. 잠시만요. 음소거, 전체 음소거 시킬게요. 네, 모든 음소거 됐죠? 호흡을 잘하면 금세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고요. 스트레스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 보면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마음의 정화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는데 장수의 기본 조건이 ABC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A는 좋은 마음, B는 좋은 공기, C는 좋은 물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예전에 TV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물에 대한 실험했던 거, 여기 그 얘기가 나왔는데 물에 좋은 음악을 들려주거나 좋은 말을 해주면 물의 분자 구조가 예쁜 모양으로 바뀌고 험악한 말이나 이상한 음악을 들려주면 물의 분자 구조가 깨진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몸의 70% 이상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당연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스스로에게나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감사한 말을 하고 살아야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여성이 된 이유가 바로 감사하는 습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일기를 하루에 5편씩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기로 길게 쓰지 않고도 그냥 짧게 단문 형태. 나는 오늘 어떠어떠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자기 전에 이렇게 수첩에 이렇게 쓰거나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마음과 육체의 독이입니다. 그러니까 암에 잘 걸리는 유형이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들이라고 해요.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르가 암에 잘 걸리는 사람의 유형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첫째가 안 웃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둘째가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 셋째가 식사가 엉망인 사람입니다. 또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인간이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연구했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한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었고요.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또 22%는 사소한 고민이었고요. 그러니까 다 더하면 98%죠. 이 98%는 시간이 흐르면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기억도 못하는 종류들이고요. 그러면 8%는 뭐냐? 그 8% 중에서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거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현재보다 이미 벌어진 과거 혹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어떤 반응이 올까? 우선 머리와 근육으로 혈액이 몰립니다. 그러면 다른 장기, 위와 장에는 혈액이 덜 공급돼서 소화가 안 되고 체할 수 있습니다. 또 부신에서 항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돼서 간과 근육에 저장된 지방을 분해해서 혈당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혈액을 끈적거리게 하고요. 그러면 항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에 힘이 실리다 보니 그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요. 또 다시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우리가 뭐 커피 찾고 탄산음료 찾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췌장을 자극해서 결과적으로 췌장이 혹사당한다는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는 췌장을 혹사시킨다는 부분이고 이렇게 보면
내 마음이,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어도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분들한테도 그렇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고 똑같은 일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그 상황이라도 많이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달린 거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내 마음의 상태를 늘 챙겨서 항상 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스트레스 부분하고도 연결된 부분인데 호흡 부분, 호흡과 깨끗한 공기의 중요, 왜 중요한지 이렇게 볼게요. 그 기혈의 순환이 잘 되면 건강하고 기혈의 순환이 막히면 병이 생깁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보통 4에서 5리터 정도입니다. 근데 림프는 혈액보다 두세 배가 더 많아요. 12에서 15리터 정도입니다. 림프는 혈관과 피부 사이에 위치한 투명한 관이고요. 지방과 노폐물이 흐릅니다. 혈관은 상수관이라고 하면 림프관은 하수처리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림프가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소장이고요.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림프가 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물과 음식만으로는 살 수 없고 호흡을 통해서 그러니까 산소를 이렇게 들여 마셔야 에너지가 생산이 되거든요. 호흡을 통해서 몸속 노폐물의 70%를 기체화해서 몸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호흡 습관이 나쁜 사람은 에너지 효율이 84%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16%가 불완전 연소돼서 노폐물이나 지방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공기가 맑아야만 호흡을 잘 할 수 있고요.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호흡을 하는 게 코로 호흡하는 게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코로 호흡을 해야 공기 온도를 30도 이상 덮일 수 있고요. 습도도 40% 정도로 맞추고 세균이나 이물질을 걸러내는 것은 물론 완전 연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입으로 호흡하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와 습도 조절이 안 돼서 안 된 산소가 이렇게 유입되잖아요. 그러면 입점막이라든가 폐점막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되어서 열이 발생하고 부어올라 기관지 혈관이 확장되면서 코막힘이나 비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코로 숨 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코로 잘 숨쉬기 위해서는 좋은 공기가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많이 맡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동의 경우 비염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인체의 신진대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학습 능력 저하는 물론 만성 피로를 느끼면서 키도 잘 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입을 벌리고 자거나 코를 골며 자는 사람, 입술이 자꾸 메마르고 트는 사람, 구내염이 자주 걸리는 사람,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띵한 사람은 자면서 입으로 호흡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코로 호흡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좋은 공기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좋은 공기를 위해서 요새 정말 밖에 나가보면 정말 뿌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러니까 미세먼지들이 엄청 지금 나쁨이라고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집안의 공기는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혈순환에 있어서 맑은 공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현재의 공기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공기를 정화해서 호흡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청정기를 많이 써요. 많은 분들이 쓰는데 그 청정기 어떤 성능의 청정기를 써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주 미세한 감기 바이러스까지도 잡아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헤파 필터라고 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게 E10에서 H14 등급입니다. 헤파 필터가 뭐냐면 크기가 0.3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입자가 한번 이렇게 통과할 때 제거 효율이 95%인 것이 E11등급, 또 제거 효율에 따라서 E12등급, 또 H13, H14 등급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세미 헤파 이렇게 표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20등급하고요. 21등급 차이가 10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20하고 22 이 등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11하고 12등급이 10배 차이, 이 11등급하고 13등급, H13등급 같은 경우에 100배 차이, 또 이 11등급하고 H14등급은 1000배나 차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위로 갈수록 더 작은 입자도 거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질병을 야기하는 감기 바이러스 등은 크기가 0.02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먼지 지름 기준 0.3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먼지를 제거해주는 헤파 필터 수준이어도 바이러스 등은 잡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작은 미세한 물질 걸러주는 청정기가 필요하거든요. 참고로 현재 시판되는 공기청정기 중 최고의 집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0.0024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먼지를 99.99 이상 제거해주는 초강력 집진 필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바이러스까지도 다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청정기라는 거죠. 그게 앰모스피어 스카이 청정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청정기가 필요하냐면 악취는 물론 담배 연기나 라돈, 포름알데히드, 오존 등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도 제거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또 가정용 공기청정기 부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공기청정기는 영국 알레르기 재단 인증 19가지 전 항목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고요. 총 102가지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이렇게 전 항목에 대해서 인증받은 공기청정기는 아까 얘기했던 앰모스피어 스카이 이 청정기, 그 전에 청정기도 마찬가지죠. 앰모스피어 청정기도 이렇게 정화를 해주고요. 세 번째는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켜주는 강제로 순환시켜주는지 따져봐야 해요. 그래야 넓은 면적을 정화시킬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필터, 강력한 필터면 모터의 성능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걸러준다고 해도 모터 소음이 커버리면 힘들잖아요, 지내기가. 이게 모터의 소음이 적어서 수면 시에 충분히 조용한지도 살펴봐야 하고요. 여기 보시면 필터 등급이 올라갈수록 가격도 비싸지게 됩니다. 또 공기의 저항 때문에 소음도 커지게 돼요. 근데 필터 등급이 높으면서 소음은 떨어뜨리는 그런 그 기술이 엄청 큰 기술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제조업체 자체의 인증인지, 왜 인증을 그 각각 제품마다 어느 인증받았다, 이 인증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제조업체 자체의 인증인지 아니면 제3의 인증기관의 마크를 획득했는지 제대로 봐야 합니다. 영국 알레르기 재단은 산업혁명 때 스모그와 대기오염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알레르기에 시달리면서 연구를 시작해 오늘날 알레르기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재단이 되었고요. 공기청정기 성능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총 19개 항목에 102개 오염물질 제거 성능을 측정해서 홈페이지에 나열해 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알러지 UK 이렇게 들어가셔서 체크를 해보면 정말 어떤 청정기가 좋은 제품인지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필터 사용량에 따라서 필터 오염 정도가 보여지고 필터 교환을 소비자도 쉽게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아까 이렇게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챕터. 건강 100세 시대와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예전에 환자혁명에 대해서도 한번 봤었잖아요. 그 환자혁명에 대한 내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의료 선진국입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즐비하고 국민들의 병원 이용률도 전 세계 1위에 달하고요. 약물 복용량도 1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인들의 발병률이 병이 발생하는 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더욱더 많은 병이 나오고 있다는 거. 왜 그럴까? 약물 부작용인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죠. 100세 시대가 도래되면서 수명이 연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래 살아도 병을 달고 오래 살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건강 수명이 되게 중요한데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8년에서 12년 정도를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데 정말 그러니까 그 죽을 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다가 얼마 안 앓고 병으로 앓지 않는 이제 앓는 시간이 짧게 이렇게 있다가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 고생하는 그 기간이 되게 길다는 거죠. 과거에는 세균성 질환이 많아서 항생제나 약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만성 질환이 많다는 거죠.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암, 우울증, 불면증, 골다공증, 관절염 등의 만성 질환은 약을 몇 번 복용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약을 복용하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근데 평생 약을 먹으라는 것은 평생 못 고친다는 말과 같잖아요. 이런 질병들은 대부분 음식을 비롯한 환경과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생긴 질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려면 올바른 식생활과 좋은 환경,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에만 의존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하루에 의료 과실로 죽는 사람이 무려 7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의료 과실로 25만 명이 이렇게 사망한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전체 이게 그 미국 그 사망자 전체 사망자의 9.5%에 해당하고요. 사망 원인 3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위는 심장질환이고 2위는 암이고 3위 같은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죽는다는 거죠. 이 의료과실로 죽는 25만 명 중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의 부정적 효과가 10만 6천 명이고요. 병원 내 감염이 8만 명, 약 처방 후에 의료진의 실수가 2만 명, 불필요한 수술 1만 2천 명, 약 처방 실수가 7천 명 순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0년 기준 연간 4만 명이 의료사고 및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교통사고 사망자의 5.7배, 산업재해 사망자 수의 18.7배나 되는 많은 수치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3위에 해당되는 사망 원인에서 의약품의 부정적 효과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의료진의 실수가 아니고 올바르게 처방된 약인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에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를 의미해요. 이게 엄청 사망이 많죠. 약은 이처럼 위험한 거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이게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 박사는 이는 현대의학이 인간의 몸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부위별로 보는 분위기와 첨단 기술과 약물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과 잘못된 식습관을 바꾸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가의 의료 장비나 의약품, 수술에 의존해서 돈이 되는 치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안 하는 거죠. 또 제약회사들 역시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습관, 영양습관 등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약회사들은 돈이 되는 단기 치료에만 연구와 투자를 집중하는 실정입니다. 병원은 이러한 제약회사의 주도하에 운영되기에 그저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사망 원인 1위가 심장병, 2위 암, 3위 의료과실, 4위 호흡기 질환도 모두 만성 질환에 기인하고요. 약물로 치료하기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최소한 그러니까 유념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라는 거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약들도 있잖아요. 그런 일반 약들조차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약 복용을 가능한 한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시판된 지 적어도 5년 이상 된 약인지 확인한 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괜찮다고 이렇게 알려진 새롭게 개발되었다고 알려진 약들이 나중에 정말 몇 년 후에 이걸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판단되는 약들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특히 서울대 약물관리센터의 정보에 따르면 약물 부작용 상위 3개 중 1위가 항생제고요. 2위가 조영제, 3위가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하고요. 아무리 의사가 정상적으로 처방을 했더라도 100%
신뢰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이게 보시면 태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음파 검사 하잖아요. 이게 그 초음파 검사하는 것도 태아가 사산될 위험성이 무려 6배나 높다고 하고요. 고주파가 DNA와 세포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CT 촬영이나 뭐 방사선 촬영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자주 하면 정말 안 좋은 부분이고 여기 MR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정기 검진이니까 이렇게 매번 자주 할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암 전문의 하딘 교수는 현대의학은 양성 종양만 치료할 수 있고 악성 종양은 전혀 치료하지 못한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암에 걸렸다고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면 이게 계속하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그러니까 온전하지를 못하겠죠. 이게 완전 파괴되어 100% 재발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정말 이렇게 면역이 제대로 생성되게끔 면역 체계가 올라가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몸에 요새는 되게 많은 문제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보면 자궁에 혹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혹을 떼어버린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은 세포의 변형이고 세포는 그 혈액을 먹고 살거든요. 혈액이 탁 하고 독소가 많아서 부실해지면 세포도 변형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혹이 자라는 데는 5년 이상, 1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수술로 혈액을 교체할 수는 없죠. 따라서 혈액이 바뀌지 않으면 수술과 항암, 방사선으로 암을 제거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잠복해 있던 암세포가 자라나고 탁한 혈액에 의해서 변형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암이 재발되고 다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혈액이 정말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잘 먹고 잘 자고 배변도 잘하고 꾸준히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이 어쨌건 간에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또 약물 치료보다는 질병의 예방이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냥 질병이 없는 상태라도 반건강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 반건강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 유지를 할지에 대해서 여기 이 챕터에서 조금 볼게요. 고지혈증약이나 고혈압약, 당뇨약, 우울증약 등의 치료제를 일정 기간 복용하면 간 검사를 분기별로 하도록 병원에서 권고를 합니다. 간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 약물이 그만큼 간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또 병원에선 천연 원료를 기본으로 하는 영양제나 식물 농축물은 그러니까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병원과 제약회사가 만들거나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산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에는 약물요법의 과용에 대해서 반성하고 고민하는 의사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대체의학이나 자연의학, 기능의학 등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음식,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운동, 생활습관 교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상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약물을 처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런 의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최고의 치료 방법이라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침술이라든가 식품, 명상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인구의 38%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인체는 자연 음식으로 먹게 되어 있고 몸은 그 영양소의 구성이 됩니다. 먹은 음식이 영양소가 되고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세포로 전달이 되고 그게 조직이 되고 그게 모여서 장부가 되고 몸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빼주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 당연히 건강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섭취해야 하는 유기농 채소와 과일은 30가지 이상 섭취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 내 얼굴 크기의 접시 기준으로 5접시 이상 먹을 것을 권합니다. 근데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검증된 천연 원료의 건강기능식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 있는 이 내용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안전한 천연 재료를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은 자사농장을 가지고 직접 유기농 수준 이상으로 재배했는지 알아봐야 되고요. 영양제의 원료가 석유 부산물이 아닌 다양한 식물 영양소를 그대로 농축시켜 만든 제품인지, 또 자체 연구시설과 첨단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품질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는지, 또 한국인의 영양 상태가 반영된 건강기능식품인지, 그러니까 외국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와도 거기에서 좋다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나라 사람에 맞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맞게끔 이렇게 나온 건지, 또 오랜 역사와 명성을 가진 신뢰할 만한 회사인지도 살펴봐야 하고요. 이런 정도를 만족시키는 거라면 우리 몸에 안전한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챙기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하고, 어쨌건 간에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면서 내 건강을 지키는 게 병원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내 면역을 높이고 내 건강을 지키는 게 생활 습관, 식습관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러니까 그러면 뭐 건강 영양제는 하나 정도 먹으면 어떤 영양제를 이렇게 먹어야 될지,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8시 반에 30분 정도 진행할게요. 오늘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